평양 방송국 최고의 간부이자 간판 아나운서인 48세 김진성은 자신이 곧 국가의 목소리이자 체제의 얼굴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았다. 그의 삶은 북한 최고 엘리트에게만 허용되는 특권과 물질적 풍요로 둘러싸여 있었다. 넓고 호화로운 아파트, 외국산 물건, 권위적인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평생 바친 당에 대한 충성심의 보상이라 여겼다. 그는 방송을 통해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 곧 붕괴할 거지들의 땅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자신의 선전이 진실임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했다. 그러나 이 확신은 아들의 손에 들린 작은 USB 하나로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는 22세 아들이 친구에게서 얻은 남한 드라마와 가요를 호기심에 유포하다가 보이부에 발각될 조짐을 보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상 교육 실패를 넘어 체제 핵심 인사의 가족에 의한 중대한 반동행위로 간주되어 김진성 가족 전체가 숙청되는 정치범 수용소행 또는 공개 처형을 의미했다. 김진성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인맥, 그리고 숨겨둔 비자금까지 동원하여 사건에 불을 끄려 했다. 그는 고위 간부들을 찾아가 뇌물을 건네고 압력을 넣어 아들의 기록을 지우려 했으나 이번 사건은 이미 당 중앙의 감시망에 깊이 포착되어 있었다. 당국의 감시망이 좁혀오고 주변 동료들마저 그를 피하는 것을 보며 김진성은 자신의 권력이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수 없음을 절감했다. 48세, 인생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고 지하로 추락할 위기 앞에서 그는 생존을 위한 단 하나의 극단적인 선택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비난해온 미제의 식민지, 남한으로 도망치는 것, 즉 탈북이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특권을 스스로 부수고 목숨을 건 도피자가 되는 이 결정은 김진성이 평생 구축한 정체성과 신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짐을 꾸리게 하고 브로커와의 접선 지점을 향해 어둠 속으로 가족을 숨겨 태웠다. 이 결정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돌이킬 수 없는 발단이 되었다. 김진성이 문을 닫고 평양을 떠나는 그 순간 그의 엘리트로서의 삶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김진성 가족은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압록강 국경지대로 이동했다. 평생 최고급 관용차와 편안한 사무실만을 이용했던 40대 후반의 김진성은 험난한 산길과 비포장 도로를 며칠 동안 걷고 차량 짐칸에 몸을 구겨 넣는 극한의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 엘리트로서의 모든 허영과 자존심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밤의 장막 속에서 그들은 칠흑 같은 압록강을 작은 나룻배의 의지에 건넜다.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주한 중국 국경지대의 모습은 북한의 선전과 달랐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과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운 물자들이 널려있는 중국 시장의 모습은 그에게 첫 번째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김진성은 브로커가 은밀히 보여준 중국 TV 화면과 도시의 밝은 불빛을 통해 자신이 평생 믿어온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라는 신념이 얼마나 기만적인 거짓이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진성은 아직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니 이 정도 발전은 가능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남조선은 아직도 거지들의 땅일 것이라는 북한의 선전이 진실이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대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더욱 비참해졌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 좁고 냄새나는 은신처를 전전해야 했고 브로커들은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명령했다. 48세의 전직 고위 간부가 겪는 이러한 육체적 고통과 인간적인 모멸감은 평생을 권위 속에 살아온 그에게 정신적으로 치명타를 입혔다. 그는 권력이 사라진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으며 아내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굴욕적인 상황을 묵묵히 견뎌야 했다. 이 처절한 여정은 그의 권위적인 자아를 완전히 해체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이동을 준비했다.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시아 국경을 넘는 여정은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공포의 연속이었다. 김진성 가족은 험준한 산악 밀림지대를 며칠씩 걷고 국경 경비대의 총격을 피해 잠행해야 했다.
40대 후반의 김진성은 극한의 환경과 불안감 속에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었고 아들의 부축을 받아야 겨우 걸음을 이어갈 수 있었다.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브로커들에게서 터져나왔다. 탈출 과정 중반, 브로커들은 김진성이 숨겨온 자금이 더 많다는 것을 눈치채고 약속했던 금액을 무시한 채 노골적인 협박과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했다. 김진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무장한 브로커들 앞에서 그의 논리적인 설득이나 과거의 지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의 안전을 위해 무릎 꿇고 애원해야 했으며 자신이 평생 모은 귀금속과 돈을 모두 빼앗기는 굴욕을 겪었다. 이 사건을 통해 김진성은 자신이 탈북이라는 비합법적 경로를 선택하면서 겪는 인간적인 배신감과 생명의 위협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다. 평생 국가가 만들어준 안정과 질서 속에서 살아왔던 그에게 돈과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인간 본성을 마주하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브로커의 눈을 피해 잠시 은신처에 머물 때 김진성은 남한으로 건너간 탈북민들이 남긴 간략한 기록이나 외부 기사를 접하고 북한이 선전해 온 남한의 이미지가 완전히 허구임을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이 진실은 그에게 희망보다도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체제가 거짓이었고 이제는 이 위험한 여정의 끝에 남한이라는 낯선 자본주의 사회에 맨몸으로 던져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긴 여정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김진성 가족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서울 상공에 진입한다. 김진성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평생 들었던 선전이 진실이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 혹은 절망을 품고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자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평양의 밤이 통제되고 암흑으로 덮여 있다면 서울의 밤은 끝없이 확장되는 빛의 바다 그 자체였다. 그의 눈은 화려한 네온사인 규칙적으로 깔린 도로망의 불빛, 그 모든 빛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빛나는 고층 빌딩 숲에 압도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 북한 방송이 버려진 하천이라 폄훼했던 그 강변은 오히려 휘황찬란한 조명과 다리로 장식되어 있었고 강변에는 체계적으로 조성된 공원과 도로가 펼쳐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김진성이 48년 평생 동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규모의 발전상이었다. 자신이 북한 방송에서 수십 년간 맹렬히 비난하고 조롱했던 미제의 식민지, 거지들의 땅이 아니라 자유와 풍요가 만들어낸 거대한 문명이었다. 김진성은 자신이 평생 목숨 걸고 옹호했던 체제가 이 빛나는 현실 앞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 풍요로운 세계의 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김진성은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극도의 감정적 격변을 겪는다. 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창밖의 빛을 응시하며 과거의 모든 신념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극적인 인식의 전환을 맞이한다. 이 순간 그가 내렸던 탈북이라는 결정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운명적인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 한국에 입국하여 하나원 교육을 마친 김진성 가족은 서울의 임대 아파트에 배정된다. 비행기에서 보았던 압도적인 풍요로움과는 달리 그가 마주한 정착민으로서의 삶은 또 다른 형태의 충격과 어려움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그의 무능력이었다. 48세, 북한에서는 최고 지식인이었으나 남한 사회에서는 그의 북한식 억양과 북한의 경력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는 생계를 위해 취업 면접을 보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좌절감을 느낀다. 더 큰 충격은 첨단 자동화 시스템이었다. 김진성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은행의 ATM을 이용하거나 지하철역의 무인 발권기를 사용하려 했으나 복잡한 기능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심한 혼란에 빠진다. 특히 대형마트의 셀프 계산대나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같은 기계가 직원을 대신하는 모습은 그에게 경이로움과 함께 극도의 소외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북한 엘리트였지만
나만의 시스템 앞에서 스스로가 문명에 뒤떨어진 문맹이나 다름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아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남한 문화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세대 간의 격차와 함께 두 체제 간의 발전 속도 차이를 절실히 깨닫는다. 이 모든 경험은 그에게 과거의 모든 지위와 지식이 무의미하며 남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각인시켰다. 김진성은 더 이상 과거의 명예와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는 탈북민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동네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모집에 지원하고 채용된다. 48세의 전직 평양방송국 핵심 간부가 남한에서 경비복을 입고 일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파멸이었으나 김진성은 묵묵히 받아들인다. 그는 경비 초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파트 주민들의 평범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한다. 그는 주민들이 서로 인사하고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며 사소한 문제에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모습을 보며 자유사회의 질서를 체득한다. 그는 동료 시니어 경비원들로부터 남한의 생활 정보, 금융 상식, 그리고 은퇴 후 시니어들의 삶의 방식 등을 배우며 점차 남한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경비원 일은 고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노동의 대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자립의 기쁨을 느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북한의 엘리트가 아닌 자유를 찾아온 남한의 정착민으로 규정한다. 아들도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정착에 대한 의지를 다잡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진성은 마침내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터전을 찾았음을 깨닫고 아들과 아내와 함께 작은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다. 경비원 생활을 하던 김진성은 자신의 강점인 정확한 발음과 뛰어난 언변을 활용하여 동료 시니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이용법 등 남한 문화 적응 교육을 돕는 비공식 멘토 역할을 한다. 그의 교육은 큰 호응을 얻었고 이 사실이 지역 사회복지관 관계자의 눈에 띄어 그는 복지관에서 시니어 맞춤형 디지털 강사로 재능 기부를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 특히 ATM 앞에서 당황했던 일이나 마트에서 길을 잃었던 일을 유머러스하게 나누며 동년배 시니어들의 공감을 얻는다. 그는 이제 지역 케이블 방송의 시니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북한의 선전과 남한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이야기하는 패널로 활동하며 희망을 전하는 강사로 인지도를 얻는다. 김진성은 자신이 40대 후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곳에서 인간적인 존엄과 자유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얻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남한 국적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며 김진성 가족은 마침내 이 땅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에 완전히 녹아든다. 김진성은 깔끔한 옷차림으로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홀로 한강변을 걷는다. 그는 벤치에 앉아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과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가 처음 이 강을 내려다보며 느꼈던 충격과 경이로움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져온 평화와 풍요에 대한 깊은 감사함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는 40대 후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곳에서 자신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북한의 그 어떤 특권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깨닫는다. 그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화려했던 삶보다 현재의 평범하고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한다. 모든 것을 바친 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은 곳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김진성은 강을 배경으로 미소 지으며 다시 힘찬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따뜻한 불씨가 됩니다.